되세요? 네. 아, 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저께 그 메탄올 그 기자회견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 29살 그 노동자가 그 자기가 메탄올에 중독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처리를 못한다고,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넌 산재 처리가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2년을 이제 혼자 방에서 끙끙 앓았었는데, 그걸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하기 앞서가지고 꼭 이것만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산재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 꼭 아니면 꼭 알았으면 좋은 부분을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많은 분들이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그 오해를 하신 분이 많은데, 법률상 회사가 처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없죠, 아예 우리나라는. 그래서 산재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증명 책임이라든지 신청 책임이 다 노동자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산재 처리를 못하는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또 장난을 치는 것 중에 한 개가, 야 이거 산재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물론 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 이제 국가기관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산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사가 산재를 처리 안 해주거나 또는 산재 인정이 안 되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산재를 못한 걸로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이제 그 어제 그 파견 노동자도 얘기했지만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산재 처리를 못해 이렇게 또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작은 사업장이라든지 파견 업체든지 뭐 또는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을 때, 야 우리는 산재보험 신고가 안 돼 있어, 산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 법률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안 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위해서 이제 산재보험 가입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회사의 문제지,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 즉 1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이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생중계에서 지금 수고하신다고 지금 네, 하트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네, 네, 잘하시고 계신가 봐요. 그 다음에 제가 노무사지만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야, 노무사는 산재 사건을 대리해야 밥 먹고 사는데, 실제로 노동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산재 사고의 80%는 노무사 변호사가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메탄올 급성 중독 사건에, 물론 제가 그 대리도 해드렸지만은, 이분들이 안 보여서 제가 도와드렸던 거지, 만약 보였다고 하면은, 몇 가지 서류만 잡아놓으면은 끝이에요. 그거를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또는 나중에 송보서 1000만원, 2000만원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백한 사고성 재해라든지 한 90% 이상의 장애 사건들은 노무사가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현장에서 너무 모르니까 많이들 속고 있고, 금전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하죠, 사실. 만약에 제가 며칠 전에 29살 메탄올 노동자를 대리를 했다, 정식으로 돈을 번 노무사로, 그러면은 약 100만원의 10%를 받았을 거예요. 그 100만원의 10%는 약 1000만원이에요. 환산을 하면은. 돈은 실명은 1474일치의 장애급여가 나오는데, 장애급여랑 100만원 합치면은 1000만원인 거죠, 사실.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실제로. 다른 노무사들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야, 내가 너무 큰 실수로 이 사고가 났는데, 내가 너무 중대한 잘못을 해서 산재가 될까?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내가 너무 잘못하더라도 산재는 처리가 된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의 자행위만 아니면 된다.
라고 하는데 내가 오늘 정말 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고 난 게 아니면은 다 산재 처리가 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산재 신청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산재 신청 서류가 사업주의 도장을 받는 난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업주가 도장을 안 찍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가 도장을 안 찍어줘도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사업주가 도장을 찍어줘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사와 관련돼서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공상이라는 게 있죠. 공상. 그래서 공상 처리를 하면은 산재 처리가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상 처리가 산재보다 유리하다고. 왜냐하면 돈과 치료비를 빨리 주니까. 그래서 산재 처리보다 공상 처리가 물론 유리한 경우는 있죠. 한 100에 한 건 정도. 근데 100에 99건은 반드시 산재를 처리하는 게 유리하고 공상 처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산재로 신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이제 건설 노동자가 실제로 공상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아프니까 산재 처리하겠다 했는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야, 우리 절대 산재라는 게 없어. 너 공상 처리한 돈부터 내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산재 처리를 직접 하니까 이분이 사고 발생했던 그 모든 걸 다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나중에 소송까지 들어오는 경우. 그래서 이분 산재도 안 되고 회사한테 소송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 피해액이 약 한 4, 5천만 원 됐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산재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뭐 병이 발병할 때, 만약에 우리 이런 반올림의 이런 활동처럼 백혈병이 발생했을 때 언제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인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언제까지? 재미 선생님 언제까지? 네? 아무 때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는 사망한 다음 날로부터 3년이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물론 맞죠. 근데 우리가 신청했을 때 승인날 시점부터 소급해서, 그러니까 역으로 3년치를 주는 거예요. 무조건 역으로 3년치. 그러니까 가급적 3년 이내 하는 게 유리한 거고,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2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치료를 받고 있으면은 아무 때나. 이 개념이 중요해요. 이 개념이. 그래서 사람들이 3년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반드시 유의해야 되고, 예전에 현대차에서 3년 사람이 백혈병으로 2명이 죽었었는데, 2명 노동 죽었었는데 3년 2개월 만에 산재 신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공단에서 이거는 내용상으로는 벤젠 노출, 도장공정 벤젠 노출로 산재가 많은데 3년 2개월이 지나서 시보도 줄 수 없어 하고 시보도 안 줬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굉장히 고라파지죠, 그거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삼성 백혈병 사건처럼 내 딸이 또는 뭐 내 가족이 암으로 죽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신청을 포기할 것인가? 신청을 한번 해봐도 돼요, 그때는. 왜냐하면은 정말로 백혈병이라는 것들이 이 사회적 상황 속에서, 특히나 이제 반도체 상황 속에서 산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이 사건 이전에는, 그때는 한번 주장해 볼 만해요. 우리가 그걸 이제 심의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승인된 사건이 있습니까? 법원에서. 있어요. 성년 폐암이 그렇게 해서 인정된 케이스가 있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노동자들이 또 알았어야 되는 게, 산재 신청을 하면은, 일단은 이제 산재 신청을 하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상당한 많은 돈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사망한 사건을 보통 이제 한 5억 내지 10억, 많게는 이제 15억 정도의 사안으로 봐요. 연금으로 치면은. 근데 실업이라든지 휴업급이라든지 이렇게 등등해도 많은 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상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상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들도 산재로 인정받아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삼성이 안 주면 결국 소송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장애가 낳는 사건의 약 90%는 사업자한테 추가적인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돈을 안 주면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이제 저 금속노조 사업장에 갔는데 이 그 노동자 위원장하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허리 핀 고정술을 했대요. 그래서 몇 마디 박았습니까 하니까 2마디를 박았대요. 그 2마디를 핀 고정술 하면 그 당시엔 6급이에요, 6급. 6급이 연금이죠. 그래서 제가 그 노동자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했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금속노조 위원장이.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재 사고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합의를 늦게 하든지 합의는 산재가 처리된 이후에 해야 돼요. 반드시 기본적 원칙상. 그래서 산재 처리가 되기 전에 만약 합의를 하면은 그 합의에 대한 금액만큼 공단에서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후배 노무사가 어쨌든지 합의를 했어요. 노무사니까 뭐 합의 문구 작성하고 해가지고 산재 처리도 원만하게 됐어요. 근데 산재 공단에서 나중에 이거 산재는 맞는데 너희 합의서 문구를 보니까 이것은 이중 보상에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돈이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몇 억이 사건이. 이 노무사 어떻게 했어요, 이게? 노무사 내놔야죠. 여러분도 말만 하면 아는 노무사인데 감히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합의서를 쓸 때는 반드시 산재 보상과 별개인 위로금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반드시 이중 보상으로 돈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 노동자한테 이런 거 물어요. 퇴직하면 또 산재 처리 가능합니까? 퇴직하면 아무 상관이 없죠. 퇴직해도. 물론 회사한테 좀 도움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은 퇴직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들도 가끔 이제 물어보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산재 처리가 불승이 됐을 경우에는 뭐 90일 이내 뭐 심사 청구 또는 90일 이내 소송을 해야 되는데 노동자 간부들도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90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압박에서 100일 됐습니다. 200일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면 돼요. 다시 그죠.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몇 번까지 다시 신청을 받아줄까요? 몇 번까지? 3번까지 받아줘요. 3번. 그러면 3번까지도 다 소송을 안 했어요. 귀찮아서. 그럼 4번째 제기를 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뭐라고 할까요? 4번째 다시 서류를 냈어요. 그럼 공단에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전미경 노무사. 노무사로서 한번 답변 해봐야지. 오늘 약간 세상같이 왔어. 저 4번째 내보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그래서 그 무반응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무반응을 가지고. 받아줘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내가 너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산재 처리가 되는데 노동자들이 내가 맨날 술 먹고 건강관리 제대로 못하고 내가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렇게 되면 산재 처리가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불리하진 않아요. 반드시. 그래서 내 개인적인 질환이 있더라도 또는 위험인자가 있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오히려 승인받기 더 좋은 조건을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관리만 잘 해왔다면.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이 암이 걸렸을 때 산재 처리가 됩니까? 산재 처리가 되죠, 그죠? 되는데 암이 걸렸을 때 바로 스트레스로 됩니까? 바로 스트레스로 산재로 암이 되는 것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스트레스만으로 암이 산재가 되는 것은 없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신청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노무센터에 노무센터 가니까 한 분은 자기가 폐암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자기 동료는 3년 2개월이 지났어요. 죽은 지. 동일한 폐암으로.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분이 콘크리트 그 업체의 설비를 보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맨날 그 현장의 먼지를 마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얼마나 큰 괴로웠겠어요, 그 사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게 가장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다는 것은 야, 이것도 산재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경우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어쩌한 상식보다. 그래서 제가 짧은 강의는 이것도 산재가 아닐까. 라는 그 의문을 항상 제기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네. 자, 이제 저희가 질문을 좀 할까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부터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시면 권동희 노무사님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답변드리겠습니다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노무사님? 아니면 태민님? 네. 그 산재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노무사님이잖아요. 아니, 별로 안 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뭐 그게 안타까울 수도 있고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사건 사례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그 산재 사건 했을 때 교사분이었어요. 그 진도에 있는 그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산재를 신청했는데 공무상재를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안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제가 이제 맡아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저도 이제 초기였고 열의도 있었고 지금 별로 열의가 없지만 굉장히 열심히 해서 1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막 쾌재를 불렀죠.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심에서 졌어요. 고등법원에서. 그리고 대법원에서 졌어요. 이게 제가 제대로 맛본 첫 패배였는데, 물론 초기였고. 그분이 병이, 뭐, 재미님 잘 알겠지만, 헤르페스 바이러스 내염이었어요. 지금 전동백혈병에서도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과로성, 면역성 질환으로 접근해가지고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지고, 3심에서 졌는데, 왜 가장 많은 그 당시에 기억이 나냐면은, 일단은 초기였고, 이분이 항소심 진행 중에 34살이었는가? 당시 돌아가셨어요. 전라도에서 병원에 계시다가. 그리고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치료비가 약 3억 정도 들고 그것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 시집간 두 언니들이 있었고 그 치료비 다 감당했는데 빚을 내서 다 감당했는데 다 파산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뭐 소송 비용도 못 받았죠. 그러면서 제가 야 이게 산재 사건이라고 하는 게 물론 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 집안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초기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기억나기도 하고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배웠죠. 근데 배움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산재가 뭐 뇌심질환, 뭐 뇌출혈, 심장질환 환자들이 5가구에 한 가구 다 있잖아요, 사실. 다 우리의 문제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년 뒤에 동일한 상병의 노동자가 또 찾아왔었어요, 법률원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안 하려고 했었어요. 무서워서. 근데 그 사건은 아니다. 그 노동자는 교사분은 다발성 영아증이었어요. 착각이 다발성 영아증. 그래서 아까 반올림 얘기했고, 그래서 다발성 영아증 사건 그 이후로 해보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해보지 않았고, 다른 면역성 질환 해봤었죠, 사실. 그게 첫 번째 인상적이었고, 그 시점에 또 산재 신청 사건을 처음 해봤어요. 신청 사건 처음 해봤는데, 그 노동자의 병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단에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내용을 산재로 승인 안 해줬어요.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제가. 근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고, 막 사장님한테 가서 막 빌다시피 해가지고 확인서 받고, 동료들한테 가서 막 확인서 받고 했는데, 안 됐죠, 당연히. 왜냐면 안 해줬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그 분의 노동자가, 그러니까 그 노동자는 돌아가신 분이고, 이름이 한성공이에요, 한성공.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부인이 나중에 이제 산재가 안 되고 나서 애를 얻고, 또 애를 한 명을 이렇게 손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노무사님 이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을 해야 된다, 그거는. 근데 저는 못 받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잘하지만은 한울에 보냈어요. 한결하늘. 지금 한결하늘이고. 그래서 법무법인 한울에 보냈는데 결국 패소했어요. 그게. 열심히 당시.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게, 아,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애를 업고 애를 안고 오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차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패소한 사건들이 오히려 더 기억이 많이 남아요. 이긴 사건보다는. 제가 제 경험에 비춰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재해자가 그 전에 그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몇 번 치료를 받았다가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작업 과정에서 더 질병이 악화됐을 경우에 이제 안 되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뭐 개선 방안이나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질문 좀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기존 질환이 있거나 또는 뭐 우리가 위험인자가 있었을 때 실무 기관에서는 굉장히 좁게 보고 있고, 물론 법원 가서 넓게 보는 건 아닌데 법원은 조금 더 넓게 보는데, 사실 이거는 기관이라고 하는 실무주부서인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기관에 대한 개혁? 이런 문제랑 사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적인 것뿐만 아니고 공단의 논리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그 프로세스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뭐 노동계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사실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건데, 쉽지 않죠. 사실, 가톨린 사건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사실, 가장 많이 제기됐던 문제가, 야, 노동자한테 입증 책임을 다 부과하는 게, 다 증명하라고 하는 게 과다한 게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됐을 때, 다들 공감했어요, 사실. 거의 다 공감하고, 뭐, 의원실도 공감하고 했는데, 결국 그거 못 바꿨잖아요. 그 명확한 것도 사실. 그 논리가 결국 국회에서 또는 노동부에서 저쪽의 논리를 깨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좌절된 거군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이제 그 좌절된 당사자인데, 사실 우리가 작은 문제라도 공단의 문제들을 파헤치고 또는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집요한 면이 있어야 돼요. 그쪽도 3, 40년 그 노하우라든지 논리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쨌든지 이 판정하는 이 공단의 이 힘을 분산시키는 게, 어쨌든 뭐 법으로라든지 다른 면으로라도 분산시키는 게 지금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 사실. 저는 산재 사건을 많이 해본 노무사는 아닌데, 요즘 맡고 있는 사건 중에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심이면 뻔히 아는 위험인자들 술, 담배를 많이 하셨다는 거, 뭐 우울증이면 가족 중에 이미 우울증으로 자살한 분이 있다거나, 이런 치명적인 것들을 저희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애들이랑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의무기록지도 다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서면을 뿌려서 낼 때 어디까지 공단에 알려줘야 되나, 의무기록지를 1분 내고 1분 안 될 수도 있나, 이게 부작인지 고의인지, 무슨 이 노무사 직업적 양심이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요즘 좀 난감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초기에 사건할 때 이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증권회사 부장님이 집에 쓰러졌어요. 차에 시동 걸다가 급성심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 조사해보니까 이분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은 하루 2갑의 담배였어요. 하루 2갑의 담배는 정말 치명적인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노출시켜서는 굉장히 불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죠. 반가. 그 승인됐어요. 저는 그 정도의 거짓말은 가족의 그 행복이라든지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보고,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에 기록지에 노출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제출해야겠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면 술, 담배 이런 기록들은 물론 명백히 기록지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건강검진표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불리한 증거는 가급적 내지 않는 것. 왜냐면 공단에서 찾아서 조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미리 이제 폐를 다 까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폐는 적당하게 까두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최대한 그걸 못 찾도록 하는 것도 도움을 받는 노무사의 임무죠, 사실. 그렇다고 뭐 제 경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것을 숨길 수는 없죠. 중요한 건 숨길 수 없고,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전략들은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 반올림에서는 뭐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병들거나 돌아가신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산재 사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강남역에서는 당연히 유해 화학물질, 그렇죠? 이렇게 배기가스가 이런 거에 노출되지만 이렇게 공간에서 업무하시는 때에는 공장에 저희의 사례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사무직, 이 강남에서 이렇게 산재로 이제 신청 가능한 사례? 뭐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이렇게 서류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들께도 이렇게 뭔가의 정보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예전에 그 저희 사무실에 봤던 분 중에 이분도 증권회사 부부장이었는데, 부장도 지나는데, 이분 항상 강남에 이제 지점이 있었고 이쪽에 이제 세일즈를 항상 다니셨어요. 근데 실적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나중에 이 증권회사 부장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공황장애라고 그랬어요. 공황장애. 그래서 뭐 그 이후로도 이제 저희들이 정신질환 사건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에 노출되거나 발병을 해요. 제가 처음 해봤던 사건도 증권회사 과장의 우울증 자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살 처음 해봤던 사건인데, 그래서 물론 자살은 별개이고 정신질환 사건도 상당히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사무직 사건들을 많이 해보면은 뇌심질환이 제일 많아요. 어쨌든 크게 보이는 사건들은 뇌심질환 사건들이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서 근무를 했는지 그분이 잘 생각이 안 나지만은 장시간 앉아있던 그 IT 그 프로그래머 노동자에게 발생한 디스크 사건들도 저희가 산재로 처리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VT 증후군하고 조금 다른 이제 장시간 오래 앉아있을 경우에 생기는 디스크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 스트레스로 발병될 수 있는 정신질환 또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축적이 돼서 발생할 수 있는 과로성 질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굉장히 많죠. 여기도 오늘 또 어느 순간 여기에서 쓰러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뇌심장 질환으로 분명히. 그때 이제 가족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생긴 병이다, 이건 산재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19건이죠, 사실. 19건. 그래서 오늘 강남 8번 출구 앞에서 저희가 이것만 알아요 산재 상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줄 줄 알았는데요. 다들 하트만 이렇게 남기고 공감만 누르시고, 왜냐하면 다들 노동 안전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이미 상식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셔서인가
네, 어쨌든 회국상으로는 지문이 올라오고 있진 않지만 관심 있게 권동윤 노무사님의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권동윤 노무사님이 산재 사건을 꽤 오랫동안 많이 하신 분 아니에요? 대표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좀 뻥이 심하죠. 뻥으로 한 그러죠. 10년 했죠, 10년. 네. 그러시구나. 네, 본인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 건강 알다시피 저는 검도에 미쳐 있는 사람이고, 아, 네. 그다음에 뭐 가끔 산에 미쳐 있는 사람이고, 네. 그다음 적당한 스트레스는 술과 음주가 아무렇고는. 네, 그래서 오늘도 요청을 드렸는데 노래방에서만 노래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좀 노래방, 아쉬웠습니다. 지금 페북에서 안 그래도 지금 질문해도 되나요? 라고 드디어 하셔서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들리시나요? 저희가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맨날 저 앞에서만 있다가 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어서요. 질문이 오는 대로 네,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과의 인연을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반올림과 인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사실 오기 전에 한번 반올림 사건 그 기록 폴더를 다시 봤어요. 삼성 백혈병. 제 폴더에 삼성 백혈병 등으로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썼던 그 제가 작성한 파일이 뭐가 있는지 쭉 봤어요. 그러니까 이 소송이 우리가 2009년도에 제기됐었나요? 이게 2010년도에 제기됐었나요?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아마 2010년 같은데 2009년도 7월 10일 날 제가 쓴 이 백혈병 사건의 사전 검토 보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제가 2009년도 7월 10일 날 썼더라고요, 폴더가. 그때는 뭐 별로 공부도 안 했었고, 뭐 논문 몇 개 찾아보고, 판례 몇 개 찾아보고 했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이종란이가 하자고 했을 때 다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아마 쓴 보고서 같아요. 우리 내부에 법률에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인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데, 이런 내용도 있고, 보다 확실한 증언이나 자료를 얻기 위해서 반올림 등 카페를 홈페이지로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별 쓸데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시에는 삼성에서 피고 보조 참가 신청을 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초기에 판사를 설득시켜 신청 배제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결국에 삼성에서 로펌 특허를 해서 이제 대응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새로운 이론과 논리 개발, 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승소해야 할 당연성이 존재함.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승소가 된 게 참 신기하죠, 이게. 이게 1심 판결이 났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어쨌든 새날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뭐, 법원 소식은 그 당시 갔던 박혜영 노무사가 이제 막 전화를 해서 알려줬어요. 그때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서면 구성 및 작성을 해주는 노무사 2명, 변호사 3명, 산업의학이 2인 등으로 소송 대책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미나 등을 통해서 논리 보강하면서 서면을 천천히 구성해 나갈 게 필요하다.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이제 3인으로 구성을 했었죠, 저희가. 그 중에 이제 직업환경의사인 변호사님 참여했었고. 그래서 아주 옛날에 이게 사건의 이제 검토 보고서인데 제 아직도 기억이 초기에 이제 검토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 보고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보고서를 올렸을 때는 이제 이런 안으로 올리고 제 생각대로 이제 팀이 구성돼서 저희들이 이제 수차례 한 10회 가까운 사전 회의를 한 이후에 이제 소송을 했었죠. 좀 많이 배웠어요, 이 사건 때문에. 네, 내용 들으니까 여직 저희가 안 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반성도 되고요. 네. 홈페이지. 홈페이지. 저희 주소는 있어요. 그래요? SHRP, 맞나?
s.or.kr 저희가 지금 서명운동하고 있거든요. 알아요. 예. 그래서 그 서명운동을 이번 반올림 홈페이지로 게시를 했습니다. 네, 샵스 sharps.or.kr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서명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네, 이런 경우 참 처음입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뭐가 문제인가요?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가 문제인가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차라리 제가 그 기구한 글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뭐 제 자랑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어쨌든 이제 한 6년에 걸쳐 썼어요. 매일 노동뉴스에 매달 한 번씩 썼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려고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묻거나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을 그냥 링크 시켜줘요, 그냥. 링크 시켜주면 끝이에요, 끝. 얼마 전에도 그 한겨레 기자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통문제가 헌재 결정이 났다. 지금 이제 공식 보도가 안 되지만은 내일 좀 이제 기사를 써야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이미 예전에 쓴 글이 있어요. 그거 링크 시켜줬어요, 그냥. 그래서 질병판정위원회 문제는 제가 5년 정도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고, 글도 여러 번 썼어요, 사실. 글도 여러 번 썼고, 지금 또 재판이 뭐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없앴으면 좋겠고, 차라리 판정하는 기관을 공단 산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는 것들이 사실 질병과 이제 자살만 하잖아요. 질병과 자살을 하는데, 이 판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의학적인 판단을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의학적인 판단. 산재 판정의 문제의 원칙은 법률상 판단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수탁수탁 해서 이제 의학적 판단을 해버리니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괴리가 있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뭐 비민주성, 뭐 등등의 문제는 말할 나위도 없죠, 사실. 그래서 판정위가 되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위원이 누가 들어오는지를 사전에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피 신청, 그러니까 저 위원은 배제해야 된다라는 신청을 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죠. 서울 판정이 들어가 보면은 위원들이 누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위원회 명패를 다 빼버렸어요. 서울 판정위원회는. 실제로. 그 사람이 의사인지 판정위원인지 걔네들 내부만 아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판정위원회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회수돼야 될 기구인 것 같고, 단기적으로서는 여러 가지의 법률 판단에 맞게 또는 이제 민주적인 구조, 개방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된다고 보면 되죠, 사실. 자세한 것은 제 글을 보시고. 네, 링크를 밑에 다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양이의 손에 네, 맞아, 쥐를 맡기나 뭐 그러니까 삼성병원 의사가 들어온 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피 신청하지도 못하고 뭐 네, 이거 나중에 놀랐던 것 같은데 여전히 피해자들은 그러니까 직업병에 걸린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신청 낙인만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그것밖에 진짜 기댈 곳이 없는데 그것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거나 그 재해자 피해를 입은 분을 위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더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은 네, 권동희 노무사님의 글로 네, 대신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저희는 꼭 그 마무리에는 이렇게 요청을 드려요. 반올림의 응원의 한마디.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응원의 한마디가 별로 힘이 안 드는지 여전히 저희가 있잖아요. 그때 참 추워가지고 제 탓이. 네, 유미 그때 그 상에 이게 막 이렇게 뭐지? 이불 같은 거 목도리로 둘러져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또 오시게 돼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고 또 삼성에 대해서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려요. 오늘 심지어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또 삼성전자 부사장이 나와서도 여전히 뭐 인정하지 않는 얘기 그냥 나몰라라 하는 태도.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상당히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응원의 한마디와 삼성에 대해서 따끔한 한마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이라기보다는 제가 어쨌든 초기에 그 삼성 백혈병 소송을 하면서 뭐 조금의 이제 참여를 하면서 나중에 이 싸움을 조금 많이 참여를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고 사실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해요. 다시 이 동네 오는 게 뭐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와서 어쨌든 그리고 근데 저는 시키면 하거든요. 근데 안 시키더라고 사람들이 나한테 더 이상 그래서 그냥 좀 미안할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 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뭐 삼성 제품을 좋아하진 않지만 삼성이 사실 이 만약에 반올림의 중요한 요구인 제대로 된 대안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한다는 것 진정 어린 사과를 한다는 것은 사실 뭐 사과한테 돈 안 들잖아 사실 사과는 돈 들어요. 근데 뭐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뭐 보다 더 안전한 장치와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거 그게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사실 100억? 요즘 200억? 100억, 200억이 이재용 재산에 있어가지고 0.01% 정도 되는가요? 0.001% 정도? 우리는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사실 안전에 대한 투자 또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다고 하면은 사실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제대로 좀 너희들과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정말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피해자들한테도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 산재 보상은 뭐 그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 안에도 저는 돈이 별로 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결단의 문제이고 관점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을 삼성이 놓치고 계속 질질 끌수록 삼성은 사료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삼성은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장 취약한 갤럭시 노트7 뭐 이거 맞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하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사건이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은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이 돈이 안 드는 뭐 별로 돈도 들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늦출수록 결국 삼성의 자기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얘기해주고 싶고 그다음 반올림에 대해서는 일을 시키면은 언제든지 할 의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네. 그래서 아까 뭐 필요하냐고 해서 제가 커피랑 먹을 수 있는 쿠키 이렇게로 부탁을 드렸는데 곧 사오실 것 같아요. 네, 쿠키 정도요 뭐. 아유, 네. 이제 날이 쌀쌀해져서 제가 농성장에서 마시는 커피가 좀, 또 이렇게 마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혼자 앞에 앉으셔가지고요, 외로이 이 말씀을 이어가셨는데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저희도 자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강의식으로 좋으네요. 네, 372차 이어 말하기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마주보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